21학년도 중학교 검정고시 사회 풀이 해볼게요. 1페이지하고 2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에 쪽수가 있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1번은 쉽게 풀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연재해는 무엇인가요? 비닐하우스가 하조 건지대에 묻혀서 무너졌다. 도로가 미끄럽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뭘까요? 이거는 속설이죠. 네, 이건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2번은 모르셨다면 풀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러 경제 주체들에게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무역이다. 또 무역이다 라고 하는 게 힌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은 공정무역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랜드마크는 뭘까요? 랜드마크는 어떤 한 지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건물을 얘기하는데요. 랜드마크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떠올리면 남산타워를 떠올린다고 해요. 남산타워, 그리고 또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이런 것들을 랜드마크의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 탐사는요, 인간이 가기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달이라든지 화성 이런 곳들에 뭐 로봇을 보내서 탐사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드론을 통해서 탐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원격 탐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예무역은 19세기에 진행됐던 것으로, 이거는 노예무역은 흑인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익이 공정하게 분배된다,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이런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알아두실 것은 랜드마크하고 공정무역, 그리고 원격 탐사는 출제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두 가지는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3번 갈게요. 3번은 기억에 들어갈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육아 부담, 결혼 연령의 상승, 출산 장려금 지급, 이런 것들 어떤 걸 주제로 할까요? 네, 저출산이죠. 그래서 1번. 정답은 1번 저출산입니다. 난민은 뭘까요? 난민은 전쟁으로 인해서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이죠. 전쟁 피난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요즘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이 기후위기로 인해서 해수면이 점점 상승하잖아요. 그럼 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살 곳이 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후난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은 백인이라든지 흑인, 아시아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을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그 다음 지역분쟁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역감정 이런 것들을 지역분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건 저출산이랑 난민 유입,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볼게요. 다음에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딱 보면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주권. 우리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주권 세 가지가 바로 영토, 영공, 영해였습니다. 제가 군인하고 연결지어서 기억하면 좋겠다고 했죠. 육군, 해군, 공군 그대로 나오죠. 영토, 영해, 영공. 그러면 여기는 이 기억은 뭐에 해당하냐면 제일 힌트가 되는 부분은 어업활동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이용, 관리 등에 대한 독점적인 관리권, 이거거든요. 이게 그럼 뭐랑 직결되냐면 이거는 어업활동, 내가 고기 잡아서 파는 거잖아요. 경제적 수익하고 경제적 이익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백두대간은 이거랑 무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우리 도심 이야기할 때 했었는데, 도심에서 부도심, 이렇게 도심의 개발이 심각해지니까 어느 부분은 개발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린벨트로 지정을 했었죠. 그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5번. 낮에는 업무나 쇼핑 등으로 도심에 사람이 모이지만 밤에는 도심 밖에 집으로 돌아가 도심이 텅 빈 것처럼 한산해지는 현상.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혼잡을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이것은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슬럼화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황민들이 많아지는 거. 그다음에 이촌양도는 시골을 떠나서, 그러니까 촌락을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도시로 이사하는 거. 그다음에 성비 불균형은, 성비는 여자 대 남자의 수가 변하는 거죠. 기형적으로 이상해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 1명당 남자 2명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을 그래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낮이고 밤이에요. 그러면 도시에는 잠시만요. 밤이 아니라 아침부터 밤이라고 치면 도시는 이 낮에 제일 사람이 많죠. 점점 몰렸다가 밤 되면 다시 쭉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도심은 그 지대, 그러니까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만 도시에서 하고 도심에서 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지역을 보면, 주거 지역은 반면에 아침부터 낮까지는 쭉 빠지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출근하니까. 근데 밤 되면 다시 돌아오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쉽게 풀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 화산활동으로 형성됐고, 한라산, 성산일출봉,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제주도이고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화호 발전소. 이 발전 방식인데, 이거는 조력 발전이에요. 화력 발전은 불이죠. 지열 발전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원자력은 이제 이 밀물과 썰물의 수위 차이랑은 관련이 없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인데요. 가장 따뜻한 달이 예를 들어서 8월이라고 해볼게요. 8월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래요. 그러면 매우 추운 거죠. 추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술록을 유목하기도 하고 수렵 어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얼었던 땅에 여름에 녹아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상가옥을 짓는다. 어느 기후일까요? 바로 환대기후입니다. 자, 이 고상가옥은 뭐냐면 북극에도 남극에도 이제 환대기후가 있는 곳에도 여름이 있어요. 이 여름에 8월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겉에 있는 땅들은 녹지만 이 아래에 있는 땅들은 안 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구동토층이라고 불러요. 영구동토층. 영원히 얼어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 겉면의 땅들은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집을 여기까지만 박아서 세운다면, 이렇게 집을 이렇게 세운다면 이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땅이 녹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깊이까지, 영구동토층까지 이렇게 넣어서 집을 이 위에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 이 땅이, 이 겉에 있는 땅이 녹아도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고상가옥이에요. 근데 열대기후에도 고상가옥이 있죠. 왜냐하면 열대기후는 지면에서 떨어져야지 시원해지니까 열대기후에도 고상가옥이 있습니다. 열대기후에도 고상가옥이 있습니다. 자, 9번.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 대표적인 예로 가족이나 또래 집단. 이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 간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상호작용. 이거 뭐냐면요, 1차 집단입니다. 1차 집단. 2차 집단은 뭐가 되냐면 학교나 회사 같은 거. 그러니까 친밀감이 덜한 거. 이런 게 2차 집단에 해당을 하고요. 외집단의 반대가 뭐냐면 내집단이에요. 내집단. 이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내집단은 소속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샛별학교가 있어요. 샛별학교가 있는데
샛별학교를 모두 다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샛별학교에 소속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죠. 소속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소속감을 가진 사람들은 샛별의 내 집단입니다. 샛별의 내 집단이 됩니다. 샛별이. 그런데 이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은 외 집단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이나 또래 집단은 외 집단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다음에 이익 집단은 뭘 얘기하냐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합니다. 10번으로 갈게요. 다른 사회의 문화는 우수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딱 여기서 답이 나와야 됩니다. 문화 사대주의예요. 문화 사대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자기 문화의 주체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 상대주의는 뭐냐면 나의 문화도 좋고 너의 문화도 다 인정하는 이런 태도. 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고요. 문화 제국주의는 뭐냐면 문화를 이식하는 거예요. 문화를 이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인디언들이라든지 지금 뭐 호주에 있는 원주민들 이 사람들의 언어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강제로 영어를 이식한 거 이런 것들을 문화 제국주의의 사례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상시 개명하게 한 거, 일본어 사용하게 한 거 이런 것들도 문화 제국주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문화 중심주의는 나의 문화만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문화는 틀렸다. 이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하고 문화 사대주의하고 자문화 중심주의 얘네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문화 절대주의라고 해요. 문화 절대주의. 그래서 문화 절대주의하고 문화 상대주의는 또 반대되는 개념이죠. 문화 사대주의는 내 거는 틀렸어, 너 거는 맞아. 이 태도죠. 네. 11번으로 갈게요. 노동 3권에 해당하는 거. 노동 3권은 뭘 기억해 주시냐면 3단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3단. 단으로 시작하는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단. 3단. 노동자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대들라고 하면 혼자 가면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다 같이 가면은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단결해서 단체로 행동하는 거, 단체로 교섭하는 거 이것들이 노동 3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 3권을 떠올리실 때는 반드시 노동 3권이니까 3단을 꼭 기억해 두십시다. 네. 12번으로 갈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법은 범죄의 종류와 처벌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래요. 범죄랑 관련된 거, 그 다음에 공법으로 분류된대요. 이거 볼까요? 이거는 형법이죠, 형법. 민법은 개인하고 개인 사이요. 이런 범죄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유산이라든지 이혼 이런 문제들이 민법에 들어가고 상법은 말 그대로 상거래와 관련된 거예요. 상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걸 상법이라고 하고요. 소비자기본법은 이 형법과는 관련이 없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얘는 뭐에 들어가냐면 사회법에 들어갑니다. 13번으로 갈게요. 감사원의 기능으로 오른 것은 감사원. 감사원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감시하는 곳이에요. 감시. 그럼 감시하는 그 기능이 어디 있을까요? 4번이죠. 행정기관이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곳은 여기는 국회에 해당을 하고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하는 거 법원, 선거와 국민투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기업이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한대요.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다. 주식에 해당하죠. 적금이나 예금, 얘네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이 높지 않아요. 위험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안전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수익성은 낮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모두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입니다. 5번은 수요 공급 곡선을 나타낸 건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경우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찾는 문제가 나오면요. 뭘 찾으시냐면 이 만나는 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 만나는 점. 만나는 점 쭉 따라가 보니까 어떻게 되게요? 여기는 3,000이고 여기는 3이 되네요. 그쵸?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그건 정답은 어떻게 되냐면
3,000원, 3만 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뭐냐면 내가 팔고 싶어 하는 거. 나는 5,000원에 팔 거야. 아니 난 3,000원에 사고 싶어. 근데 얘네들이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 그럼 4,000원에 타협보자. 그럼 이게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 곳이 균형 가격이 됩니다. 알겠죠? 16번. 한 개인이 둘 이상의 지위에 대해 서로 다른 역할을 동시에 요구할 때 어떤 역할을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지 느끼는 내적 고민. 역할과 관련돼서 고민하는 거. 이거는 역할 갈등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샛별학교에서는 선생님이지만 학교에 가면 학생이기도 하고 집에 가면 딸이기도 해요. 근데 같은 날에 교수님하고 미팅이 생겼어. 근데 같은 날에 우리 엄마 생일이야. 그러면 엄마 생일 파티에 갈지 교수님하고 미팅에 갈지 고민을 하겠죠? 이런 게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재사회화는 뭐냐면 다시 사회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재교육 받는 거. 그다음에 귀속지위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지위. 태어날 때부터 가진 지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딸, 아들 이런 것들. 귀속지위의 반대말이 이거의 반대말이 뭐냐면 성취지위예요. 성취지위. 다음 요직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인돌이 나왔습니다. 고인돌은 뭐의 상징이냐면 계급이 만들어졌다는 것의 상징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동굴에서 생활하는 거 구석기, 농경과 모축은 신석기, 철제 농기구 사용하는 거 철기. 그래서 청동기는 4번입니다. 18번. 불교 정책을 시행한 고구려의 왕, 불교, 태학, 율령 반포한 것은 소수림 왕입니다. 광종은 고려 시대 때 왕이고 세종은 조선. 의자왕은 백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사람만 찾아도 정답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광해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중립 외교 추진. 훈민정음 창제한 건 세종. 수원화성 축조한 거는 정족. 노비양거법 시행한 것은 광종입니다. 그래서 이건 광해군의 정책을 모르면 아예 풀 수 없는 문제여서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20번 갈게요. 조선 영조는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하고자 뭘 시행했냐면 탕평책을 시행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진대법은 뭐냐면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갚는 제도예요. 곡식과 관련되는 제도. 그러니까 곡식을 빌려주는 게 진대법이고 삭창제는 곡식을 빌려주는 거. 곡식 빌려주는 거. 이게 진대법이고 사창제는 뭐냐면 이 창고를 지키는 사람을 민간인으로 두는 거예요. 그걸 사창제라고 합니다. 독서 3분과는 이 과거제의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대법이나 사창제, 독서 3분과 모르셔도 괜찮아요. 탕평책만 확실히 알아두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21번. 거란의 침입과 격퇴. 이거는 고려의 역사와 관련된 거죠. 고려.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어디를 획득했냐면 강동 육주를 획득했습니다. 우상국 정복한 거, 사군 육진, 쓰시마섬 정벌한 거 얘네 세 개 다 누구의 업적이냐면 얘도 세종, 쓰시마섬도 세종입니다. 22번. 나무 아비타불만 외우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스님 알면 바로 풀 수 있죠? 여기서 스님은 한 명밖에 없어요. 원효. 김홍도는 화가입니다. 이성계는 조선의 건국자이고요. 정약용은 학자죠. 학자. 그래서 원효만 스님입니다. 정답은 1번. 23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1907년에 안창호 등이 조직한 비밀 결사, 그 다음에 민족교육 실시했고 일제가 조직한 배고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예요. 삼별초는 언제 활약했냐면 얘네들은 고려 때. 화랑도는 신라. 이미 이 1907년으로부터 매우 멀죠. 그 다음에 별무반도 고려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민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한 거. 그러면 시민혁명이랑 관련된 거잖아요. 혁명. 우리나라의 이 발전. 시민혁명과 관련된 건데 그럼 하나밖에 없죠? 정답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장된 거, 내 살림 내 것으로 라는 구호를 세웠다. 민족산업 육성하고자 한 것. 이 구호만 보고도 맞출 수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 1회 시험에서 2021년도 1회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 제가 한번 같이 체크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들은 다시 꼭 복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 체크하시냐면 2번, 그다음에 4번, 5번, 7번, 9번, 10번 넘어갈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쭉 넘어가고 19번, 그 다음에 21번, 23번 요 정도만 딱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또 보실 게 8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회 시험은 여기까지 해설 마치겠습니다. 2회 시험 푸시고 해설 강의 또 들어주세요.